네, 이번 주제는 가변계수의 파라미터 전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서 우리가 정의했던 함수들은 그 파라미터의 개수가 정해져 있었죠. 뭐 한 개 또는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그 파라미터의 개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 주제는 그 파라미터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어떤 방법으로 파라미터가 전달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변계수의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자의 개수, 즉 파라미터의 개수가 0개 이상인 거, 0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말에는 결국 사전에 파라미터의 개수를 알 수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파라미터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법대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파라미터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그 파라미터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받는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0개 이상의 가변 개수, 즉 사전에 그 파라미터 개수를 알 수 없을 때 그 파라미터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받느냐면, 일단은 형식 인자에서는 튜플로 전달받습니다. 물론 그 가변 개수의 파라미터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비어있는 튜플로 전달될 거고요. 만약에 10개의 파라미터가 전달된다 그러면 그 각각의 데이터를 원소로 갖는 튜플로 그 형식 인자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때 그러면 어떤 형식 인자가 일반적인 파라미터인지, 아니면 지금 이 섹션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변계수의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 있는 형식 인자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매우 간단하게 구분합니다. 바로 형식 인자 앞에 에스테리스크, 즉 별표를 이용해서 이 형식 인자는 가변계수의 파라미터를 전달받는 변수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df는 함수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이고요. 이어서 함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리고 이 괄호 속에는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이 함수에게 전달되는 데이터를 전달받을 임시로 저장할 매개 변수, 즉 포멀 파라미터가 오겠죠. 그 포멀 파라미터 중에서 그 포멀 파라미터 이름 앞에 이렇게 별표를 붙여놓으면 이것은 가변계수의 파라미터를 전달받는 튜플을 전달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소스 코드에서 이 foo라고 하는 이 함수는 3개의 형식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A, B, C라고 형식 인자를 가지고 있고요. A와 B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일반적인 형식 인자입니다. 반면에 C를 보면 C 앞에 별표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C가 뭐냐면 그 개수가 가변이라 그랬죠.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 실인자를 전달받을 수 있는 형식 인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3번입니다. 이 경우에는 1이라고 하는 이 실인자는 A에 전달되겠고요. 2라고 하는 실인자는 B에 전달되겠습니다. 그렇다면 C라고 하는 형식 인자에게 무엇이 전달되느냐면, 사실은 이 경우에는 전달될 게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C에게 비어있는 튜플이 전달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호출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호출의 경우에는 순서대로 1은 A에 전달될 것이고 2는 B에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실인자가 3, 4, 5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남아있는 이 실인자들이 튜플에 넣어져서 C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결국 C라고, 이 경우에
C라고 하는 형식 매개 변수는 세 개의 정수값을 원소로 갖는 튜플을 전달받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1이라고 하는 값은 A에 전달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전달할 실인자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B의 디폴트 밸류, 즉 그 기본 값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B에는 0이 들어가서 실행될 것이고, 또한 C라고 하는 형식인자에는 전달될 게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비어있는 튜플이 전달되어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변수의 그 인자를 전달할 때 이런 방법으로 사용한다,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변수의 인자를 전달하는 것 외에 가변수의 키워드 기반 인자를 전달할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앞서 마찬가지로 가변수이기 때문에, 즉 사전에 그 개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변수의 키워드 기반 인자라 하면 0개 이상의 키워드 기반 인자를 전달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달할 그 인자가 없다면 이때는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전달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전달되는 데이터들은 키워드 기반으로 인자를 전달하기 때문에 결국 딕셔너리 형태로 전달을 받습니다. 앞서 가변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변일 경우에는 그 형식 매개 변수 앞에 별표 하나, 에스테리스크 하나를 붙였는데, 이처럼 가변의 키워드 기반 인자를 전달받을 경우에는 형식 인자 이름 앞에 이렇게 에스테리스크 연속해서 2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 쓰란 이야기입니다. 자, 이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줄에 보면 f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할 때 3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형식 인자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형식 인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식 인자이고요. 두 번째 b라고 하는 형식 인자는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는 형식 인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c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가변수의 키워드 기반 인자를 전달받을 변수입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에는 딕셔너리 형태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줄에 보면 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그 실인자가 한 개밖에 없죠. 이 경우에 1은 A에 전달되겠습니다. 나머지 더 이상 전달할 수 있는 매개 변수 실인자가 없기 때문에 B는 설정되어 있는 기본값 0이 저장되어서 사용될 것이고, C의 경우에는 역시 전달될 데이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어있는 딕셔너리가 전달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호출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줄입니다. 먼저 1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실인자는 A에 전달될 것이고, 2라고 하는 두 번째 실인자는 B에 전달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인자가 2개가 있죠. 그래서 이 2개가 모두 C라고 하는 형식 인자로 전달되는데, 다만 이때 그냥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딕셔너리 형태로 전달된다고 했죠. 따라서 이렇게 n1에 2라고 하는 값을 넣고 n2에는 3이라는 값을 넣어서 전달된다 그랬는데, n1에는 2, n2에는 3, 이런 방법으로 해서 C에 전달되겠습니다. 이렇게 C라고 하는 형식인자로 전달된 딕셔너리는 앞서 우리가 딕셔너리를 사용할 때 사용했던 방법으로 각각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는 가변계수의 파라미터를 전달받아서 뭔가를 하는 간단한 함수를 설정한 예입니다. 먼저 CALC total이라는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이 함수는 한 개의 형식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nums라고 되어 있고요. 이 이름 앞에
에스테리스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가변계수의 파라미터를 튜플 형태로 전달받겠다, 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튜플 형태로 전달이 되어 줄 겁니다. 자, 6번 줄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정의했던 CALC 토털이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하고 있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실인자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nums라고 하는 이 변수에는 비어있는 그 튜플이 전달되겠습니다. 반면에 7번 줄에 보도록 하죠. 7번 줄에는 보면 총 5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5개의 데이터가 모두 이렇게 튜플에 저장되고, 이 튜플에 저장된 값을 nums라고 하는 형식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되어서 실제 연산이 사용되겠죠. 따라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앞으로 함수를 정의할 때 필요하다면 이 방법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의 개수의 문자를 전달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임의의 개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전에 파라미터 개수, 즉 문자열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됐고요. 어쨌든 임의 개수 문자열을 전달받아서 각각을 공백 문자로 연결한 한 개의 문자열을 반환하는 함수를 작성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함수는 대충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요거부터 쓸게요. S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함수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을 위한 명령문들이 들여서게 된 채로 있겠지요. 자, 이거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임의 개수의 정수 인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가변 개수의 인자를 전달받는 방법을 쓰라는 이야기겠죠. 어쨌든 정수 인자 여러 개를 전달받아서 각각 합과 평균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이 함수 이름은 CLC, SA라고 되어 있는데, 함수 이름은 여러분이 적절하게 정함이 될 것이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함수가 반환하는 것이 합과 평균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값을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해왔고 실제로 만들어서 사용해본 함수들은 모두 반환값이 있다면 그 한 개 반환값을 전달해 주었는데, 지금 6번의 경우에는 합과 평균, 즉 두 개의 데이터를 반환값으로 전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전체적인 형태를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D, E, F 함수 이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있겠죠. 있다고 가정하고 이건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하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합과 평균을 구하겠죠. 합은 토탈, 평균은 average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합과 평균을 어떤 방법으로 return을 하느냐 하면 이런 방법이 가장 간단하죠. 합은 토탈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요. 평균은 이렇게. 자, 결국 이 함수 입장에서 보면 return하는 데이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개가 뭐죠? 바로 튜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함수 관점에서 보면 한 개의 반환값을 return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return하는 반환값이 뭐죠? 튜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튜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데이터, 0개 이상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토탈 값과 에버리지 값을 그 튜플에 넣어서 그 튜플을 return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했고 이 함수가 반환해주는 튜플을 전달받은 호출한 쪽에서는 동일하게 튜플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4장에서 사용했던 방법대로 튜플에서 데이터를
꺼내어서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6번 실습 문제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다음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한 내용인데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한 내용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 변수, 전역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는 기본적으로 그 변수가 속해 있는 블록 안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블록이 있고요. 이 안에 어떤 변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는 이 변수가 사용될 수 있는 범위는 이 블록 안쪽입니다. 이 블록의 바깥쪽에서는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블록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용어로 대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수 안에서 값이 설정되고 사용되는 변수는 그 함수 바깥쪽에서는 사용할 수 없겠지요. 그런 변수를 우리는 지역 변수 또는 local variab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블록 바깥쪽에 있는 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블록 안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고요. 블록 바깥쪽에도 접근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뒤에서 소개할 전역 변수,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거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변수라고 하면 블록 안에서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블록이라는 용어 대신에 함수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함수 내에서 사용되는 변수인데 함수 내에서 사용되는 변수가 모두 지역 변수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죠? 함수 바깥쪽에 있는 변수, 아까 전역 변수라고 했는데 함수 바깥쪽에 있는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함수 내에서 사용된다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 변수가 지역 변수인지 전역 변수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구분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 항목입니다. 함수 내에서 값이 설정이 되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역 변수냐 전역 변수냐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변수에 저장된 값을 사용하는 것만 가지고는 지역 변수냐 전역 변수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함수 내에서 값이 설정되는 변수라면 그 변수는 무조건 지역 변수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 변수명이 적용되는 그 변수명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바로 함수 내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가 fn이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데이터라고 한 변수에 1이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앞서 함수 내에서 값이 설정되는 변수는 무조건 지역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라고 하는 이 변수의 값이 함수 fn이라는 함수 내에서 값이 설정되기 때문에 이 변수는 지역 변수가 맞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뭐죠? 여기는 함수 바깥쪽입니다. 함수 바깥쪽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려고 하는데 함수 바깥쪽에는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가 없죠. 이 데이터라는 변수는 뭐죠? fn이라는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입니다. 따라서 함수 바깥쪽에서는 이 데이터라는 변수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5번 줄에 있는 이 데이터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변수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실제로 실행해 보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지역 변수와는 다르게 전체 프로그램에서 다 접근할 수 있는 변수가 바로 전역 변수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박스가 있고요. 박스 바깥쪽에
사용되는 변수는 모두 전역 변수입니다. 물론 전역 변수도 함수 내에서 그 값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글자가 틀렸네요. 이렇게 L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값이 저장되는 거고, 따라서 함수 외부뿐만 아니라 함수 내부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줄에 보면 함수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fn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1번 줄에 사용된 변수는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는 99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저장된 건 어디에서 저장됐죠? 함수 외부에서 저장됐죠. 따라서 이 변수는 전역 변수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f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fn이라는 함수를 보면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 1을 넣었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는 전역 변수일까요? 아니면 지역 변수일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게 전역 변수 이름도 데이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데이터가 전역 변수 데이터와 같은 변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앞서 우리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함수 내에서 변수의 값이 저장되느냐 여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저장하고 있죠? fn이라는 함수 내에서 저장하고 있죠. 따라서 이 변수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함수 내에서는 지역 변수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fn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n2는 그냥 데이터라고 한 변수의 값을 출력하고 있는데, 이 fn2에서는 데이터라고 한 변수의 값을 저장하거나 하는 명령문이 없습니다. 역시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한 예도 없죠. 자, 요게 그러면 어떤 변수냐면 바로 전역 변수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박스 바깥쪽에 변수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면 박스 내부에서도 이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9번 줄에 있는 이 데이터는 당연히 전역 변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역 변수, 전역 변수를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수 내에서 전역 변수의 값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함수 내에서 전역 변수의 값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함수 내에서 사용하기 전에 이 변수는 전역 변수야 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자, 우리 간단히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3번 줄에 명령문이 없다면 이 변수는 말 그대로 지역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fn이라는 함수 내에서 그 값이 설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3번 줄에 global data라고 하는 명령문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는 지역 변수가 아니라 전역 변수이다 라고 선언을 해두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도 전역 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있을 경우 4번 줄에 있는 이 데이터라는 변수는 전역 변수입니다. 반면에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글로벌 데이터와 같은 명령이 없을 때 이 변수는 지역 변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는데, 여러분이 그 전역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요 값, 요건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있다는 건 알고요. 있다는 건 뭐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지만 실제 사용은 되도록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변수의 값을 어떤 함수에서 수정한 경우라면 나중에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역 변수를 어떤 함수 내에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수정됐는지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전역 변수의 값을 지역 함수에서 수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5장 함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